안녕하세요. 컬트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미뤄왔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JMS 정명석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러웠어요.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실제 피해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넷플릭스 다큐나는 신이다를 보고 나서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나요? 평범한 시골 청년이 수십만 명을 지배하는 컬트 교주가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라고 선언하고 수십만 명의 추종자를 모으는 장면 말입니다. SF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건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부터 3부작으로 나눠서 정명석과 JMS 이야기를 풀어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은 정명석이 어떻게 평범한 청년에서 컬트 교주가 되었는가입니다. 시작합니다. 충남 금산의 가난한 시골 청년. 정명석은 1945년 충남 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금산 가본 적 있는데 정말 산골이에요. 인삼으로 유명한 곳이긴 하지만 그 시절에는 그냥 가난한 농촌이었거든요. 정명석 집안은 정말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는데 먹고 살기도 빠듯했고 어머니는 병치레가 잦았다고 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정명석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이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보통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겠다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명석은 달랐어요. 그는 내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확신했거든요. 마을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 어린 정명석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몇 시간씩 기도하는 일이 잦았다고 해요. 그리고 내려와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주장했대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철없는 소리 한다며 웃어넘겼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점점 진지해졌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정명석은 또래 아이들과는 달랐어요. 다른 아이들이 딱지치기나 술래잡기를 할 때 혼자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방식이 좀 특이했어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읽었던 거죠. 어른 입장에서 보면 칭찬이라도 해줘야 하는 행동이죠. 아닌가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정명석은 지역교회의 청년부 리더가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시절 시골 교회 청년부 리더라는 게 특별할 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성경 좀 외우고 기도 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정명석은 달랐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통째로 외웠어요. 진짜로요.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다 외웠다고 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고 감탄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정명석은 성경을 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만의 해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예배 후에 청년들을 따로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말씀은 맞는데 진짜 깊은 뜻은 따로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가르쳐 주셨거든. 처음에는 청년들이 형이 뭔가 깊이 있는 얘기를 하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면 정명석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진짜 사랑은 영적 지도자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 잠깐만. 영적 지도자가 누구인데? 바로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청년부 아이들은 순수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기성교인들과 목사님은 점점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결국 교회에서 정명석에게 경고를 했어요. 자기 해석을 너무 강조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정명석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기존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이때부터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결국 정명석은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죠. 아니, 정확히는 쫓겨났다고 봐야겠네요. 교회에서 나온 정명석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나를 독립시키셨구나. 이제 진짜 사역을 시작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는 집 근처에 작은 모임 장소를 마련하고 자기만의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했어요. 바로 이게 JMS의 시초였습니다. 처음 모임에는 정명석을 따라 나온 청년부 아이들 몇 명만 참석했어요. 대략 7명, 8명 정도였죠. 정명석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진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죠? 그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우리가 특별하구나. 우리만 진짜 진리를 아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명석은 이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모임에서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아직 때가 안 됐거든요. 우리끼리만 이 비밀을 간직해야 해요. 비밀 조직 같은 느낌이죠. 청년들은 이런 분위기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정명석은 점점 더 대담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이쯤 되면 정상적인 사람은 이 사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떠나야 하는데 신기하게도 떠나는 사람보다 더 깊이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명석이 사용한 심리적 기법 때문이었어요. 첫째, 배타적 특권의식을 심어줬어요. 너희만 진리를 안다. 둘째, 두려움을 조성했어요. 이 모임을 떠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셋째, 사랑 폭격을 했어요. 신도들을 가족보다 더 챙겨줬거든요. 시간이 흘러 1980년대는 한국 사회가 격동하던 시기였어요.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었고 대학생들은 모두 진리를 찾고 있었죠.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새로운 사상이나 종교에 대한 관심도 높았어요. 정명석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가 포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대학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좋지 않았죠? 누가 보기에도 이상한 아저씨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피해 다녔거든요. 그래서 정명석은 전략을 바꿨어요. 직접 나서지 않고 젊고 매력적인 신도들을 앞세운 거죠. 금산에서 올라온 초기 신도들 중에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대학 앞에 보내서 이렇게 말하도록 시켰죠. 안녕하세요. 무료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와보세요. 부담 없이요. 여러분, 80년대 대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과외는 비싸고 학원도 비싼데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게다가 예쁜 누나나 잘생긴 형이 웃으면서 권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호기심에 따라갔어요. 그리고 모임 장소에 가보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차도 주고 과자도 주고 첫 모임에서는 정말 성경 공부만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정명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찬양이 자꾸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성경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시거든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은혜가 돼요. 처음 온 학생들은 아,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번 참석하다 보니 그 선생님에 대한 찬양이 점점 과해지더라는 거죠. JMS가 다른 사이비 종교와 달랐던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스포츠와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정명석은 축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신도들과 함께 축구를 하곤 했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어요. 교주님과 함께 뛰는 축구는 신도들에게는 종교적 체험이었거든요. 정명석이 골을 넣으면 신도들은 와 하고 환호했어요. 마치 기적을 본 것처럼요. 그리고 정명석은 이렇게 말했어요. 축구도 신앙이야.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니까.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었어요. 축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명석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는 거였어요. 축구뿐만 아니라 음악회, 미술전, 캠프 등도 자주 열었어요. 겉보기엔
건전한 문화 활동 같았지만 실제로는 신도들을 더 깊이 빠뜨리는 장치였죠. 특히 캠프가 효과적이었어요. 며칠 동안 같이 지내면서 24시간 세뇌 교육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캠프에서는 이런 일정으로 진행됐어요. 새벽 5시 기상, 정명석 말씀 듣기, 오전 단체 운동 정명석 중심, 오후 성경 공부 정명석 해석 중심, 저녁 간증 시간 정명석 찬양 중심, 밤 개인 상담 정명석 사상 주입. 이렇게 하루 종일 정명석 이야기만 들으면 세뇌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캠프에서 돌아온 신도들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열성적이 되고 정명석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져 있었거든요. 모임이 점점 커지고 신도들의 충성도도 높아지자 정명석은 드디어 폭탄 선언을 합니다. 1980년대 중반 한 집회에서 정명석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재림 예수입니다. 그 순간 집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신도들은 충격에 빠졌죠. 그런데 이상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까지의 세뇌 과정 때문이었어요. 이미 신도들은 정명석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고, 이 모임이 특별하다고 믿고 있었고, 떠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재림 예수라고, 그럼 그런 거겠지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충격을 받고 떠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광신적이 되었죠. 정명석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재림 예수를 직접 만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존재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마치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죠? 그리고 정명석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존 기독교는 다 잘못됐습니다. 진짜 기독교는 바로 우리예요. 정명석은 자신이 만든 조직을 JMS라고 명명했어요. 본인 이름에 이니셜을 딴 거죠. 정, 명, 석. 솔직히 말해서 좀 유치하지 않나요? 자기 이름으로 종교단체 이름을 만든다는 게 마치 초등학생이 동아리 만들면서 자기 이름으로 짓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기독교 복음선교회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사용했어요. 겉보기엔 일반적인 기독교 단체 같아 보이도록 포장한 거죠. 그리고 신도들에게는 이렇게 교육했어요. 우리가 진짜 기독교입니다. 기존 교회들은 다 타락했어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고 있어요. 이런 배타적 우월감을 심어주면서 신도들의 결속력을 높였죠. JMS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주요 대학마다 JMS 모임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정명석은 점점 더 절대적인 존재로 추앙받기 시작했어요. 신도들은 정명석의 말이라면 뭐든지 믿었고 뭐든지 따랐어요. JMS가 커지면서 정명석은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시작했어요. 먼저 신도들을 등급으로 나눴어요. 새 신자는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 일반 신도는 어느 정도 교육받은 사람들, 핵심 신도는 완전히 세뇌된 사람들, 간부급은 정명석을 직접 모시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요. 각 등급마다 받는 교육이 달랐어요. 새 신자들에게는 아직 정명석이 재림 예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훌륭한 성경 선생님 정도로만 소개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단계별로 진실을 공개하는 거였어요. 마치 양파 껍질 벗기듯이요. 그리고 각 대학마다 리더를 두어서 관리했어요. 이 리더들은 정명석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를 했죠. 어떤 신도가 의심하고 있는지, 누가 이탈할 위험이 있는지. 정말 기업 수준의 조직 관리였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기업보다 더 체계적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종교단체도 돈이 있어야 운영되잖아요. 정명석은 이 부분도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먼저 신도들에게 11조를 내도록 했어요. 수입의 10%를 교회에 바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특별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명목도 다양했어요. 그리고 신도들은 이 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인다고 믿었거든요.
또한 신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서도 수익을 얻었어요. 신도 중에 사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업의 일부를 JMS에 바치도록 했죠. 그리고 이렇게 모인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였어요. 전국 각지에 JMS 건물들이 생겨났거든요. 겉보기엔 교회나 문화센터 같았지만 실제로는 신도 관리와 세뇌를 위한 공간이었어요. 1980년대 말 정명석은 더 큰 야망을 품게 됩니다. 바로 해외 진출이었어요. 먼저 일본부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교육받은 신도들을 일본으로 보내서 포교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국과 다른 전략을 사용했어요. 일본에서는 JMS라는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정명석이 재림예수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요. 대신 뛰어난 성경 해석가 정도로만 소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종교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한 거죠. 일본에서도 대학가를 중심으로 포교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쁜 여성 신도들을 앞세웠고요. 일본에서의 포교가 어느 정도 성공하자 정명석은 대만, 홍콩 등으로도 영역을 넓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외에서 모집한 신도들 중에서 예쁜 여성들을 선별해서 한국으로 데려왔어요. 겉으로는 한국에서 더 깊은 신앙 교육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죠. JMS에는 축복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정명석이 신도들의 결혼 상대를 정해주는 거였죠. 교주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정해주시는 거니까 가장 완벽한 짝을 만나게 될 거야. 신도들은 이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연애하지 않고 정명석이 정해주는 상대와 결혼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정명석이 정해주는 결혼 상대들을 보면 잘생긴 남자는 예쁘지 않은 여자와 예쁜 여자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남자와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명석이 예쁜 여성 신도들을 독점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그리고 JMS에는 순결교리라는 것도 있었어요. 결혼 전까지는 절대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거였죠. 겉보기엔 건전한 교리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었어요. 순결을 지키려면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면서 정명석이 여성 신도들과 개별 상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는 신도들이 이게 정말 영적 훈련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죠. 상상 이상의 범죄인 거죠. JMS가 커질수록 정명석은 신도들의 일상생활까지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뭘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누구와 만날지 모든 것을 지시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거였어요. 특히 대학생 신도들의 경우 학과 선택부터 진로 결정까지 모든 것을 정명석이 정해줬어요. 너는 경영학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취업하지 말고 전도에만 전념해라. 신도들은 이런 지시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명석이 자신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재들을 배치한 거였던 거죠. 예를 들어서 경영학을 전공한 신도는 JMS 조직 관리를 맡겼고 미술을 전공한 신도는 홍보물 제작을 맡겼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JMS 신도들에게는 가족보다 교주가 우선이었어요. 정명석은 신도들에게 이렇게 교육했어요. 혈육의 가족은 육신의 가족이고 우리는 영적 가족이다. 영적 가족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많은 신도들이 집안과 갈등을 빚었어요. 특히 부모님들이 그 종교 그만둬라라고 하면 신도들은 오히려 부모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JMS 신도였던 분의 증언에 따르면 집에 가면 부모님이 JMS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점점 집에 안 가게 됐죠. 교주님이 가족이 반대하는 건 신앙에 대한 시험이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신도들은 점점 JMS 공동체에만 의존하게 되었어요. 가족, 친구, 학교, 기존의 모든 관계를 끊고 오직 JMS 안에서만 살아가게 된 거죠. 모든 컬트의 심각한 시작점이 바로
가족과의 단절을 시작으로 합니다. 정명석은 미디어의 힘도 일찍 깨달았어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JMS는 본격적인 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JMS에서 제작한 음악 앨범, 뮤직비디오, 심지어 영화까지 있었어요. 겉보기엔 건전한 기독교 문화 콘텐츠 같았지만 실제로는 JMS 사상을 전파하는 수단이었죠. 특히 음악이 효과적이었어요. JMS 찬양곡들은 멜로디가 아름답고 가사도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정명석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숨어 있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목자. 이런 가사들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정명석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콘텐츠들을 일반인들에게도 배포했어요. JMS 신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JMS 음악을 듣고 감동받아서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정말 치밀한 전략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JMS 내부에는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고 예쁜 여성 신도들에 대한 정명석의 관심이 유난했거든요. 예쁜 신도들은 전도에 유리하다는 명목으로 이들을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특별 교육, 특별 모임, 특별 상담. 일반 신도들은 이런 특별 대우를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구나. 또는 전도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게 아니었죠. 정명석은 이들에게 개별 상담을 핑계로 따로 만났어요. 그리고 너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거든요. 당시 신도들은 이런 상황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했어요. 교주님이 나를 영적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실상은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 대만, 홍콩 등지의 JMS 신도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겉으로는 성지 순례 또는 신앙 수련이라는 명목이었어요. 해외 신도들이 한국에 와서 정명석을 직접 만나고 더 깊은 교육을 받는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신도들 중에서 젊고 예쁜 여성들의 비율이 유난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한국에 와서 머무는 기간도 길었어요.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심지어 아예 한국에 정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일반 신도들은 해외 자매들이 신앙이 좋아서 한국에 와서 더 배우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도 정명석의 계획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1990년대 중반 JMS 내부에서 이상한 점을 눈치챈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의문들이었어요. 왜 교주님은 예쁜 여성들하고만 개별 상담을 하지? 왜 해외에서 온 여성들은 특별 대우를 받지? 영적 훈련이라는 게 정말 성경적인가? 이런 의문들을 품은 신도들이 다른 신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점점 의혹이 커져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몇몇 신도들이 JMS를 탈퇴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교회나 시민단체에 가서 JMS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증언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증언들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워낙 JMS가 겉으로는 건전해 보였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JMS 측에서는 이런 고발자들을 배신자로 몰아갔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다. 신앙이 약해서 떨어져 나간 거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면서 내부 신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했죠. 1990년대 후반 드디어 경찰과 언론이 JMS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탈퇴한 신도들의 증언이 계속 나오자 몇몇 언론사에서 탐사 보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경찰도 혹시 범죄 행위가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예의주시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정명석과 JMS는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어요.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증거들을 철저히 숨기고 신도들에게 입단속을 철저히 시켰어요. 그리고 언론사와 경찰의 로비까지 시도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정명석 본인이 점점 전면에 나서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신 다른 간부들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조종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성 신도 성폭행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몇 명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고발했어요.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명석이 영적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거였어요. 이때부터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JMS 사무실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 여러 가지요. 하지만 정명석은 이미 해외로 도피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중국으로 떠난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정명석이 평범한 청년에서 컬트 교주로 변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한 사람의 왜곡된 종교적 확신이 어떻게 수십만 명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처음에는 그냥 종교적으로 열심인 청년 정도였던 사람이 점점 더 큰 권력에 맛을 들이면서 절대적인 존재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순수한 대학생들을 이용했고 체계적인 세뇌 시스템을 만들었고 신도들의 일상을 완전히 통제했고 해외까지 세력을 확장했고 마침내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죠.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2부에서는 정명석이 해외에서 저지른 충격적인 범죄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다룰 예정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라 각오하고 보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3부에서는 체포, 재판, 출소 후 재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까지 JMS의 완전한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종교 지도자를 만나면 그 사람이 절대적 권위를 주장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진짜 종교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속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조직이나 사람을 만나면 조심하세요. 처음에는 다 친절하고 좋아 보이거든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니, 농담이고요. 그냥 조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